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데요. 아울러 가슴을 찌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형제나 친구, 동서 친척,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시작한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10중 8구는 사이가 틀어져 있을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겁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견과 겁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상징하는 별이 있죠. 명리학 책에는 비겁은 형제이자 동료 협력자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비겁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지 그 운명적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비겁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죠. 사주에서 비견과 겁재는 일간과 같은 오행을 말하는데요. 일간이 목이면 목, 화면 화, 같은 기운을 가진 십성입니다. 그 중에서 비견은 일간과 같은 음양의 오행이 있죠. 간목과 간목, 병화와 병화처럼 인간관계를 보면 형제나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겁재는 일간과 다른 음양의 오행이죠. 간목과 을목, 병화와 정화, 이건 경쟁자이면서 동업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비견과 겁재를 합쳐 비겁이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리학 고전인 적천수에서는 비겁이 퇴가하면 재물을 빼앗긴다. 무슨 뜻일까요? 비겁은 나를 돕지요.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지고 외로울 때는 곁을 지켜주는데요. 이게 비겁의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성이 들어올 때이지요. 재성은 돈, 이익, 성과를 의미하는데요. 비겁이 강한 사주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가지하기에 나 혼자 독식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비겁은 내 몫과 네 몫의 경계를 모르죠. 가까우니까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주 원국에서 비겁이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평생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특히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강하면 이건 비겁탈재라고 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죠. 60대 초반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직장생활 30년 하다 명퇴했고 동생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요. 형이 퇴직금 2억을 들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너 혼자 하기 힘들잖아. 동생도 반가웠지요. 혼자 하던 사업이 힘들었거든요. 형의 돈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처음 2년은 매우 좋았지요. 매출도 늘고 형제가 함께 일하니까 남보기에도 좋았지만 3년 차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은 내가 돈 됐으니까 이익 배분은 6대4가 맞지 않나? 그러자 동생은 형님, 제가 10년 쌓은 단골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결국 5년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형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주를 봤더니 둘 다 비겁이 매우 강했지요. 형은 일간이 간목인데 월간에 간목이 또 있었고 동생은 을목 일간에 시간에 간목이 또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비겁과다 구조였죠. 비겁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지요. 비겁은 왜 처음엔 도움이 되었다가 나중엔 적이 될까요? 답은 대운과 재성에 있습니다. 비겁이 강한 사주는 재성이 약한 경우가 많죠. 재성은 돈이자 통제력인데 이게 약하면 비겁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비겁은 재성을 만나면 탈지하고 관성을 만나면 순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겁이 강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싸우고 규칙과 질서가 있으면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나 친구와 사업할 때는 반드시 계약과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관성의 역할입니다. 대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더 위험해지죠.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 비겁은 본능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려 합니다. 실제로 동업이 깨지는 시점을 보면 대부분 장사가 잘 될 때입니다. 망할 때는 오히려 더 끈끈하죠. 이익 앞에서 비겁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대운에서 비겁운이 10년 동안 들어오면 이 시기에는 아예 돈 거래를 안 해야 하는데요. 10중 8구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쯤에서 씁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남한테는 손해를 봐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어차피 남이니까 기대가 없지만 가족이나 형제, 친구는 다른데요. 내 편이니까 당연히 나를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겁의 함정입니다. 비겁은 동등함을 상징하여 위아래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력이 잘 되는데요. 수평적이니까요. 그런데 이익이 생기는 순간 이 동등함이 문제가 되지요. 나도 너만큼 했는데 왜 네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랑 일할 걸 그랬습니다. 친구라서 더 섭섭하고 형제라서 더 억울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비겁이 강한 사람은 혼자 일해야 편하다. 왜냐하면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모든 이익도 내가 가져가지요. 이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자,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리죠. 같이 시작했다가 한 명이 떠났다면 누가 망한 걸까요? 겉으로 보면 떠난 사람이 실패자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남은 사람이 빚을 떠안고 관계 정리도 혼자 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빚이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양보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보는 망함이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새로운 기회가 와도 또 당할까봐 두렵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 배신할 거야 하고 의심합니다. 이게 비겁이 남긴 진짜 상처입니다. 40대, 50대, 60대 이 나이가 되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사람 때문에 무너진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형제끼리 재산 분쟁, 친구랑 돈 거래 후 연락 두절, 친척한테 보증 썼다가 집 날린 사연 등 사주 명리학에서는 비겁이 강한 사람은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젊을 때는 이게 축복처럼 보이죠. 친구도 많고 형제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 알게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겐 다 부담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재성이 약한 픽업사주는 더욱더 힘들지요. 돈을 벌면 나눠야 하고 안 나누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넓게 사귀는 게 아니라 깊게 사귀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한두 명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픽업사주가 평생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주에서 픽업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결정하는 건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형제, 친구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죠. 서로 섭섭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나중에 원수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미 픽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사주가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요. 다만 운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넓히지 말고 정리하시죠. 많은 사람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픽업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함께 위로받고 함께 배워갑시다.